각국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미국의 국채 보유 현황입니다. 7조 7천억 달러, 최근 8월 달 집계가 됐고요. 가장 높았던 7조 7,40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8월 이후부터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중국이 파는 물량을 모두 회복하며 오히려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그 매수세가 더 세서 직전 최고점인 7조 7천억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국채를 중국이 파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는 회사채로 옮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앙은행이 아니고 전체 중국의 미국 국채에 대한 비중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수출이 줄어들면서 또는 환율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거고요.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국채의 비중 흐름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자료를 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1년 11월 이후부터 지금 다시 재매입이, 재유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늘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국채 보유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2년 10월 이후부터 빠르게 반등을 해서 현재까지 순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재유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고점 부분까지 회복한 모습이고요. 캐나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크게 늘렸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파란색이 영국입니다. 조만간 영국이 중국을 앞지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신 자료인 23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보유 비중이 14%고요. 중국이 10%, 영국이 이제 9%에 다다랐습니다. 토탈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집계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10년물이 4.9를 찍었습니다. 사실상 4.5%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기술적으로는 상단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금리가 치솟을 수는 없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이상 조금 떨어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보다는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국채 발행량의 증가죠. 적자 재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국채 공급이 늘어난 것이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 9월도 발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소비가 견조하고 경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3분기 GDP 나오는 보시는 것처럼 5.4%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조금 더 정확도가 높다는 뉴욕 연은의 나우캐스트에서는 3분기를 2.5%로 보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중단했다가 다시 최근에 재개를 했습니다. 오히려 신뢰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높은 물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3가지 요인, 아까 말씀드린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압박을 주는 그런 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느니까 경기가 좋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안 잡히니까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지고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보시면 팁스 수익률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가 연동체죠. 한마디로 좀 오른 상태긴 합니다. 사실 실질금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2.4%죠. 상당한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는 최근 몇 달 사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팁스의 수익률은 오르긴 했어도 그렇게 큰 변화, 뚜렷한 상승세로 해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우려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시장은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투기 세력들이 만들어낸 변동성이 그 진폭이 더 심해진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구조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인데요. 거시적 환경이 불안하다 보니 그만큼 그 위험에 대한 보상 요구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 논리가 텀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결국 다양한 모습으로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자 비용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어딘가 부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가 8% 시대입니다. 기존 주택에 거래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걸 정상적인 경제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실질금리가 2.5%에 가까운 이 시대, 미국의 경기는 최소한 3% 이상, 4% 이상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앞뒤가 사실 맞지가 않죠. 지금의 시장 상황, 저는 여전히 변동성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3.8%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변동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과 변동성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향성은 1년, 2년 추세를 갖고 트렌드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변동성은 매일같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택시장 붕괴를 베팅해서 엄청난 수익을 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이야기죠. 당시의 주택시장 문제점을 파악했고 시장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이후의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예측했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 마이클 버리도 숏 포지션을 너무 일찍 잡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악 물고 버틴 것이죠. 마이클 버리가 망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시장에 폭락이 나타났고 이후에 큰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변동성과 방향성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변동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투자 전략이 다른 겁니다. 매크로 분석이라든지 방향성 베팅이 아니고 시세를 추종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게 전략이죠. 소위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방향성 베팅은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면 오히려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왜 변동성 장세가 저는 3.8에서 4.0에 머물 것이라고 봤는데 훨씬 상회를 했죠. 왜 이렇게 심해졌냐? 주요 원인으로는 헤지펀드들의 숏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방으로 베팅하는 수요들이 더 가세를 했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굵직한 내용들 하나하나 모두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재정지출, 미국 경기, 인플레이션 등 내막을 하나하나씩 다 따져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놓고 있는 상황. 즉 지금도 CPR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CPR이라는 것은 재정 지출이 될 수 있고 죽어가던 사람은 미국 경기고 CPR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즉 정상적인 맥박과 호흡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맥박과 호흡은 여기서 경제지표가 되겠죠. 재정 지출 이야기, 무조건 재무부가 돈을 풀면 경기가 살아난다. 이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00% 부정하고 있진 않지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승수 효과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부정적인 구축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경기가 둔화, 위축되는 사이클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딱 지금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저는 정부 지출의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 지출도 결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부채의 TGA 계좌의 감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 모습이죠. 재정 지출을 한 거고 조금 늘렸다가 다시 재정 지출을 한 거고 결국 이 TGA 계좌의 증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연준의 전체 대차대조표 크기의 변화와 이 얘기는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함께 비교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화정책이 됩니다.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사실상 재정지출의 효과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얘기는 곧 유동성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통화정책만 줄고 있고 재정정책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과연 시장에서 환호할 정도로 해석이 될 만한지 저는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변화가 없거나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 지금 이거죠. 연준의 대차대조표 총 자산입니다. 지금 8조 달러 수준에 머물렀고요. BTFP로 늘렸다가 쭉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체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변화 없거나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TGA 계좌가 재정지출로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재정지출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산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TGA 계좌가 감소하면 즉 재정지출이 늘린다는 뜻이죠. TGA 계좌가 감소를 하면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전체 대차대조표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TGA 잔고가 증가하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수의 확대 이런 부분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재정지출 관련된 얘기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결국 TGA의 계좌가 준다.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이 뜻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재정지출을 하게 되면 민간의 돈이 풀리겠죠. 예금이 늘어납니다. 예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급준비금이 증가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급준비금이죠. 결국 지급준비금이 유동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따라서 재정지출을 늘려서 지급준비금이 늘었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연준은 지금 현재 월 95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줄이고 있는 QT를 진행하고 있죠. 전체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 효과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급준비금은 현재 3조 3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3조가량 왔다가 크게 늘었고 다시 여기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무부의 재정지출이 있는 만큼 엄밀히 말해서 지급준비금이 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간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재정지출을 한 거에 비해서는 동일하게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연준이 자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민간에서도 높은 국채 수익률로 인해서 민간에서 국채를 매수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줄어든다라는 표현보다는 느는 게 둔감된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지출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얘기는 국채 발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TGA 계좌에 줄어들겠죠. 재정지출을 하니까. 그러면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급준비의 증가가 지금은 그 정도가 반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재정지출을 쏟아도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건 크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금을 빼서 민간들이 국채를 사는 수요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지급준비금의 증가 효과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재무부의 재정지출, 한마디로 헤지펀드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러티브에 불과한 것이지 생각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대차대조표를 갖고
뭐 이게 늘면 이게 줄고 뭐 복잡한 거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재정 지출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쓴 만큼 시장의 돈이 효율적으로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국채 발행을 늘려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지금 이 정도의 지급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이게 QT를 줄였다. 지금 월 950억 달러 QT를 하는 걸 한 월 450억 달러 한다. 뭐 이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냐? 저는 예전에도 지급준비금의 하한선을 한번 테스트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BTFP 직전에 SBB 파산으로. 결국 3조 달러 부분에서는 은행들의 리스크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지급준비금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3조 달러 이상에서 지급준비금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뭐 QT 월 950억 달러를 줄이고 있지만 뭐 재정 지출로 인해서 이게 한 500달러 정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정 지출을 한다라는 건 TJ 계좌가 감소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TJ 계좌가 감소된다라는 것은 결국 지급준비금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뜻인데 그 증가의 폭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왜? 뭐 영래포까지 얘기를 함께 해야 되는 게 정확하긴 한데 영래포에서도 사실 지금 국채로 T빌로 많이 빠지고 있죠. 왜냐? 영래포 금리보다 국채, 1개월물 국채가 더 높기 때문에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래포는 장기채는 투자를 안 합니다. 뭐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지급준비금의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재정 지출을 한다고 엄청나게 지금 미국 경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거창하죠. 뭐 지금 미국 경기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다. 주가가 랠리를 보일 만큼 그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뭐 그런 부분을 다 따져가면서 뭐 움직이지는 않죠.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 지출이 늘었다 하면 오르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결국 재정 지출이 늘어났다는 건 GD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내막을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게 GDP가 있지만 GDI의 괴리가 더 벌어지고 있고 고용지표, 소용지표 모두 마찬가지다. 생각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고 볼 만한 디테일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지출의 한계점에 달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내년 대선에 대한 부분도 저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은 바이든만 경쟁하는 게 아니죠. 물론 현직이라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지만 공화당 쪽으로 헤게모니가 기울게 된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금리 레벨은 채권 투자자는 물론이고 주식 투자자,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 연준들, 주요 IB들, 은행들 지금 손실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이너스 20% 수준이라고, 물론 미실현 손실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 일단 연준, 재무부, 뭐 부동산 투자자들 모두 두려워하는 레벨입니다. 혼자 TLT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지금의 수준은 좋은 종목을 찾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진 상황으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16년 만에 최대 투자 기회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100bp 이상 빠르게 올랐죠. 이 말은 내릴 때도 빠르게 내린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뭐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떨어져서 적당한 수준에서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좋은 상황으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